세대를 구분할 때 그 세대의 아이콘을 꼭 기억하면 그 세대를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서태지와 아이들 그쵸. 네. 좀 나오나죠. 우리 자식들의 미래 먹거리를 다 줘버린 거 아니야? 불공정 계약이다, 뭐 노예계약 50년이니까 우리가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야? 여기서 잘못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 미국의 원전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에 GM 노조가 파업이나 할 수 있겠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가 요새. 파업 100번 해도 돈이 되면 남아있고요. 파업 100번 안 해도 돈 안 되면 떠나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등포 맛집 트렌드 이 박사입니다. 자기소개 한 번만 정식으로 해주십시오. 정식으로요?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지난번 안 했더라고요, 저희가. 제가 안 했어요? 김큐를 상징하는 키워드가 뭐뭐 있어요? 없어요. 그냥 김큐예요. 네, 김큐. 경제뉴스 큐레이터라고. 제가 이제 기자 생활 관두고 나와서 다들 경제평론가 뭐 이렇게 부르시는데 내 같은 게 무슨 평론을 해. 그래서 평론 말고 뭐 붙일 게 없나 그래서 가발이 너무 제가 잘 큐레이터라는 거 붙이고 그래도 난 좀 설명은 좀 잘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저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큐레이터 광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그래서 건 줄여서 많이 그냥 나오죠. 김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기자 김원장입니다. 뭐 음식부터 얘기하나요? 네. 바로 먹을까요? 오늘 점심 뭘까요? 피자인데요, 피자? 네, 피자입니다. 사실 여기에 또 네. 이야기가 있죠. 저희가 오늘 피자를 준비한 이유가 있는데 저희 제작진 분들께서 네. 우리 이번에 SKT 보상 관련해서 프로모션을 위해 그 지난번에 도미노와- 보안 사고 나고 난 네, 이후에 맞습니다. 네. 해킹 사건 이후로 이제 보상 차원에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도미노 피자 그리고 파리바게트 네. 50% 할인 쿠폰을 주는 건데 뭐 방문을 하면 뭐 60%까지 최대 3만 원 이렇게 해서 도미노 피자에 할인이 되어 있는데 근데 저희가 아무리 접속을 열심히 해봐도 모든 게 다 도미노 다운 피자는 불가? 네. 뭐 그 배달 어플을 활용해봐도 지금 다 안 안 돼서 됩니까? 저희가 지금 맘스터치 피자로 이것도 맛있대요. 네 이거 정말 맛있다라고 이게 도미노라고 생각하고 먹죠. 저스트 전에 도 먹죠. 잇 네. 라고 해서 Just 이게 do 맛있는 it. 오, just do it. 네 도잇입니다. 네. 지난번에 그 저거 사고 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유심 교체하고 막 엄청 번호 이동하고 막 이러니까 남아 있는 고객들한테 이제 뭐 고맙다는 차원, 뭐 네. 보상 차원에서 지금 막 쿠폰 보상이기도 뿌린다는 하고요. 거죠? 네.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드십시오. 네, 네. 이거 피자 이 하나만. 피자 먹으면 미모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먹으려고 우리 이 박사 왜요? 미모 망가지는 거 좀 안 돼. 보려고. 왜요? 입에 막 피자 묻고 먹으면- 흘리고 막 이런 거. 아, 그럼 그때는 저로 이제 커팅을 해주시죠. 집중적으로 찍고 있습니다. 저로. 이게 아니 오랜만에 김치도 먹으니까 빨리 맛있네요. 먹어요. 맛있어요? 식는다. 네. 무슨 피자? 뭐가 들어간 피자? 치즈예요? 감자인가? 페퍼로니하고요. 저기도 들어있고. 치즈네. 어떠세요? 맛있어요? 괜찮은데요? 아, 피자는 콜라죠. 이번에 좀 느낀 게 맥주 하시겠습니까? 콜라 하시겠습니까, 박사님? 이미 아까 취향대로. 좀 찜해두지 않으셨어요? 이게 사실 제로 맥주인데, 제로 맥주. 네, 무알콜이죠. 저도 무알콜을 생활한 지 한 3년째 돼가거든요. 많이 팔리죠. 예, 요즘 무알콜, 그러니까 그 식당 같은 데 가도 혹시 무알콜 있냐고 물어보면 갖춰진 데들이 꽤 있어서. 네, 그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네. 판매가 되게 되었죠. 무알콜 그 전에 왜 못 팔아요? 무알콜 왜 못 팔아요? 그게 이제 주류 판매와 관련해서 네.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그러면 주류 판매 허가를 받아야 무알콜 음료도 팔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뭔 말? 무알콜이 사실은 사업을 제로라고는 맞죠? 써 있지만 아주 약하게 알코올이 좀 들어 있거든요. 네, 난리 매우 났습니다. 약하게. 난리 났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웬만한 발효 식품을 먹어도 그렇죠. 거기에 알코올이 조금 있잖아요. 뭐 그 정도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에 보면 청소년 판매 감사합니다. 금지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무알콜도 네, 무알콜도 네, 약간의 청소년 판매 미세하게 금지입니다. 있습니다. 미세하게 있으니까요. 청소년들은 뭐 알코올 너무 많이 마시는데. 굳이 청소년들이 이걸 왜 마시겠습니까? 저희처럼 건강 문제가 좀 생기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걸
뭐 맛은 좀 그렇지만 옛날 기분 내고 싶고 그러니까 먹는 셈인데 청소년들은 나는 건강 문제가 없는데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무알콜 많이 마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부러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무알콜 맥주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알코올을 끊고 뭐 알코올을 좀 기피하는 거 일반적인데 요즘 20대 친구들이 알코올 소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정말로요? 네. 미국에 주류 업체들 주가가 뚝뚝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술 이야기를. 20대 때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MT 가서? 그러니까요. 10대 때 드신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하시죠. 공부만 했고요. 공부만 하셨어요? 알코올 공부? 주류 역사? 술은 좀 줄이었어. 친구들하고 함께, 위스키란 무엇인가? 캡틴 친구들하고. 큐, 나폴레옹 친구들하고 함께 해야 되니까. 함께 해야 되니까. 우리 우정을 학점 공부하시. 시장이라는 게 함께하는 여정이잖아요. 담대한 여정. 로마가 식민지를 계속 개척하잖아요. 네. 개척은 사람 엄청 죽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민족으로 동화시키는 여러 가지 있죠. 측량술이라든지 뭐 건축술. 그중에 이 사람들이 와서 무슨 나무를 심겨요. 나무 심기고 거기서 뭐 이렇게 짜서 발효시키는 기술을 가르쳐주고 가잖아요. 그게 이제 천국이 열리는 거 아니에요. 와인을 만드는 네. 로마가. 네. 원장 죄송해요. 나 헛소리 이제 그만하고. 무알콜 아니, 얘기해요. 그래서 무알콜. 근데 청년들이 술을 안 마시면 이거 문제다. 문제예요? 이제 주류 업체까지 아니에요? 다 걱정해 주십니까? 아니, 가뜩이나 청년들이 너무 정말 힘들게 사는데 술도 안 마시면. 그래서 사실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막 무알콜 이야기 벌써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하자면 네. 요즘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세대가 이제 Z세대인데 이제 G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한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태어난 이 세대를 G세대라고 합니다. 이게 세대 구분 저는 사실 약간 저는 X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 세대 밑으로 나오는 구분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아, 흔히 우리가 그래요? MZ 세대를 얘기하잖아요. 네네. MZ 세대는 Z보다 더 아래인가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M이고요. 음. 그래서 한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를 밀레니얼 세대고요. 음. 그 다음이 이제 Z세대. 그러면 그 두 세대를 합해서 MZ 세대라고 네, 사실은 하는군요. 있는 개념은 아니고요. 워낙 이 언론에서 회자가 많이 되다 보니 이게 이제 어떤 MZ라고 이렇게 되게 일반화되어 버린 보통 명사화되어 세대인데요. 근데 학계적으로 명확하게는 그 둘은 정말 달라요. 밀레니얼과 G세대는 진짜 많이 달라요. 소비 패턴에서도 다르고. 그래서 오늘 G세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이 무알콜을 좀 준비했는데 아마 김 원장님의 자녀분이 네. 그 G세 끝쯤에 와 큰애는 있는 제가 중학교 때 술 가르쳤죠. 여자인데 네. 잘은 마시진 못해요. 네. 아니 자본론도 중학교 때 가르쳐요. 네. 아버지가 이렇게 술 주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맥주 몇 잔 마시는 건데요. 네. 제가 어렸을 때도 부모님들이 다 주도는 아버지한테 배우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술 한 잔씩 가족들 모임에서 주시고 하셨죠. 네, 그래서 아마 공감을 더 많이 하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얼마 전에 딜룰루 혹은 델룰루라고 하는 단어가 케임브리지 사전에 공식 등재가 된 사건이 있었어요. 혹시 그 단어를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큐 알아요? 모르죠. 저는 룰루밖에 안 돼요. 룰루. 옛날에 비대. 와, 룰루레몬이 아니고요? 아, 룰루레몬은 옷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네. 아, 네. 저는 어디 해외 살다 왔는데 아하, 다 주식시장에서 맞습니다. 룰루레몬이라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델룰루 혹은 딜룰루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영어로는요, delusional이란 뜻이에요. 근데 요즘 그 틱톡이나 SNS에 보면은 요즘 애들이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컨텐츠를 올리면 뭐 100K를 달성할 거야. 그리고 밑에 딜룰루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자기 확신을 위한 어떤 주문 단어로서 같은 거예요? 네, 약간 자기 충족적 예언인 거죠. 100K를 달성한다는 건 뭐예요? 10만?
뭐 뭐예요? 자기 조회수 지금 올리는 조회수. 콘텐츠가 조회수. 100K를 달성할 거야라고 성과 이렇게 지표가 조회수군요. 네, 그게 자기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우리도 밑에다가 그럴까요? 오늘 딜룰루 영상 하면서. 밑에 10K 딜룰루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사용한 아, 거예요. 그래요? 네. 부탁드립니다, 제작진. 네. 우리는 이왕이면 1000K 막 네, 1000K 이런 식으로, 막 1000K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재작년부터 관찰했던 현상이었거든요. 네. 근데 좀 특이하잖아요. 왜 이 친구들은 자기가 달성할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목표에 관련해서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뭐 그 남자친구가 나를 좋아할 거야. 그 남자랑 나는 사귈 거야. 딜룰루.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은 원래 어떤 케이팝 아이돌이랑 나랑 사귈 거야. 딜룰루였던 건데 그게 이제 점차 확산이 되면서 약간 딜룰루 이렇게 되는 약간 단어로 자기 지금 주문 사용하고 같은 있는 거네요. 네, 자기 주문입니다. 교회로 치면 아멘이네. 그리고 동시에 이거 딜룰루와 같이 제가 그 키워드로 계속 캐치가 됐던 네네. 키워드가 럭키걸 신드롬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럭키해. 뭐 이런 거예요. 럭키비키. 럭키비키. 네, 럭키비키라도 네. 연결이 되는데요. 아주 살짝 했습니다. 이거 드러나면 네. 아재 될까봐. 그것도 알고 계시네요. 너무 네. 멋집니다. 럭키걸 신드롬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것도 비슷한 개념이에요. 오늘 내가 빵집을 갔는데 뭐 파리바게트를 갔어요. 근데 다 품절이 됐어.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빵을 못 샀지만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샀으니 나는 럭키비키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은 좀 힘든데 그 상황에서도 어떤 긍정성을 모색하는 네. 이런 맥락에서 사용하는 것도 같이 좀 캐치가 됐던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세대를 G세대라고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세대를 구분할 때 그 세대의 아이콘을 꼭 기억하면 그 세대를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X세대시잖아요. 네. 가장 우상적인 아이돌 혹은 대중가수. 서태지와 아이들 그쵸. 네. 나라고 할래다가 대중 가수라 그래요. 제 얘기를 못했습니다. 김치영 할래다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오늘은 콜라는 좀 적게 드세요. 중간에 뱉으실 것 같아요. 네, 죄송 유의하겠습니다. 이 원장님은요? 좀 나오나죠. 에이, 저랑 같은 세대이시잖아요. 맞아요. 같은 세대 아니세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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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X세대 선배는 김한선? 김한선 정도 될까요? 아닌가요? 비슷하죠. 네. 네. 우리 가령 시대 서태지죠. 서태지죠. 네. X세대이실 것 뭐.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음악을 좋아했던 것도 있지만 시대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네. 그다음에 신해철 씨. 네. 이렇게 뭐 보통 네네. X세대들이 뽑아요. 오렌지족. 이게 어떤 X세대를 규정하는 왠지 단어였다면 좀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약간 밀레니얼 세대는요. G드래곤, 빅뱅 이런 친구들이 문화적 아이콘입니다. 이 친구들에게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스펙 쌓기. 이때 등장한 단어가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적 낭만에서 완벽하게 자기 어떤 커리어를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이게 밀레니얼 세대였다면 이게 이제 넘어와서 네. G세대가 되는데 G세대 아이콘은 저는 아까 럭키비키를 이야기한 장원영이라는 친구인 것 같아요. 원형적 사고. 네, 원형적 사고. 거기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딜룰루, 럭키걸 신드롬, 럭키비키, 뭐 장원영 이렇게 연결돼 있는 G세대들은요. 우리가 특히 이 소비자를 연구할 때 저희는 이 코호트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대가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사회 심리적인 요소를 형성하게 되었지라는 걸 항상 중요하게. 이 이모셔널 할 때 이 네. 코호트 분리되다. 예? 이 코호트라고 하는 아니요, 거예요? 그냥 코호트 세대. 이 코호트라는 게 우리가 임상할 때도 이렇게 어떤 집단을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코호트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런 네, 동일한 사건을 동시대에 경험했던 일정 집단들을 코호트 집단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G세대들을 가로지르는 몇의 굵직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추정해 보면 이 친구들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우선 2014년도에 이들은 세월호 사건을 목격을 한, 그리고 자기가 학창 시절에 그걸 목격한 세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년, 20년 코로나 세대이기도 네네. 하죠. 코로나 학번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이제 취업하려고 사회에 딱 나왔는데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고 있는 이 세대가 사실 G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도가 높은 건 맞아요. 이
뭐라면은 내가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게 이렇게 전복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네. 느끼고 체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G세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야라고 하면 1순위가 생계 유지가 1순위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해고입니다. 내가 언제 해고될지 모르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게 이 G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얘들은요, 일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를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고,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전복되는 상황을 많이 목격하다 보니 이게 내재되어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약간 해소할 때 딜룰루. 이렇게 해소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런 정신적으로 불안함을 견뎌내기 위한 견뎌내기, 스스로의 어떤 치유책. 현실에서 안 되니까 정신 승리라도.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G세대가 이제 주요 소비자층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20대 중반이 되면서요. 그러면서 특히 세 가지 시장을 저는 되게 주목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정신건강. 그래서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계속 그 소상공인 매출을 계속 보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게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게 정신건강의학과. 매출과 동시에 개원 수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종합병원에서 그 교수님들 충원을 못해요. 전부 개원을 하니까 지금. 네, 네. 정신건강의학과. 그러다 보니 그리고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은요, 이 G세대들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정신적으로 우울함을 앓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가 반 이상이 넘어요. 근데 그게 전체 평균 세대가 한 30%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G세대들은요, 이미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 거야 라는 걸 알면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요청할 줄 아는 첫 세대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좀 다르게 개편이 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제가 G세대들이 어떤 이 정신적 건강에 대한 그렇네요. 수요를 보고 있는 하나의 요소라고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세대 그리고 제 어머니 세대는 정신건강을 누군가한테 가서 털어놓고 병원에 간다는 것 자체가 좀 금기시돼 있었잖아요. 금기시되어 있죠. 마치 내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신병, 우리가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알려지거나 혹시 이미지가 갈까봐 내 자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내가 그런 누군가의 상담을 받는 것 자체를 금기시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런 스트레스가 더 많아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겪어서 그런지 그런 세대가 등장하는 건 한편으로는 되게 좋은 거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늘어난다는 건 또 사회적으로는 그만큼 정신이 피폐해지고 있고 아프다는 거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이 여기서 딱 맞아떨어지면서 그게 같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G세대는요, 그 어떤 세대보다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되게 현실적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는요, 그래도 막 의미, 뭐 그래도 내가 뭐 약간 이게 SNS에 올라오는 이들의 특징을 좀 구별해보면 참 재밌는 게요. 밀레니얼 세대는요, 인스타그램업을 한 게 좋아요. 약간 완벽한 나의 오늘. 뭐 약간 다 세팅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딱 치워놓고 예쁜 모습만 딱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약간 밀레니얼 세대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G세대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있는 그대로 올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이고요. 그래서 밀레니얼 세대와 달리 G세대들은 굉장히 실리적이어서 어떤 설문조사를 제가 한번 진행한 적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어떤 내가 그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거기에 그 기본 내역들을 확인한다라는 비율이 베이비 부머 세대, X세대, 밀레니얼 세대보다도 G세대들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하기 전에도 그 세부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내가 그 침해당했을 때 내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자기 권익을 알뜰살뜰 챙기는 경향이 사실 이 G세대에서 보이는 또 다른 특징이거든요. 되게 실리적이다라는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이분의 부모 세대와 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바로 X세대인데요. G세대와 X세대가 유독 재밌는 점이 되게 친해요. 아, 부모하고 자식 간에 네. 사이가 좋다? 엄청 좋아요. 진짜요? 네. 이 X세대가 되게 이전의 아빠와의 난 다른 아빠가 될 거야. 라는 인식을 처음으로 되게 강하게 가진 세대예요. 그래서 나는 친구 같은 아빠. 맞아요. 편하고 아이가 얼마든지 나한테 와서 내가 집안일도 많이 도울 수 있고 그 다음에 편하게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아빠가 돼야지. 예전의 아빠 같은 기존의 아빠 이미지를 좀 벗어나야지.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실제로 X세대와
G세대가 연결돼서 콘텐츠가 굉장히 많아요. 막 40대 엄마랑 10대 친구가 같이 춤추는 영상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그래서 이 X세대의 성향이 G세대와 같이 연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G세대도 X세대 서로 교합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면서 이 G세대들이 출산율이요. 우리가 계속 떨어져 왔잖아요. 근데 2005년도부터 우리나라가 1.1명이 완전 붕괴된 시기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G세대부터 완벽하게 외동인 아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친구를 많이 덜 사귀는 거고요. 또래 집단보다 어렸을 때부터 누구랑 더 소통하냐? 부모랑 소통을 해요. 그래서 X세대와 소통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실리적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부터 10가지가 다 딱딱 맞는데요. 정말. 그래요? 진짜 오늘 내용이 좋네요. 진짜. 그냥 앞뒤가 딱딱딱 맞는데. 그래요? 너무- 제 기준으로 봤을 때.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선배도 X, 저도 X 세대고 자녀는 이제 G 세대고 그러니까 딱 이 사례에 다 맞아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렇게 매칭되는 거죠. 네, 연구를 통해서 이 친구들이 그런 성향이 거기서 많이 왔구나라는 걸 사실 많이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리적이어서 되게 현실적이어서 딜룰루 하는 거예요. 딜룰루. 왜냐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 정신승리, 딜룰루라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들은요 요즘에 정신건강에 대한 자기 추구도 하고 네. 그다음에 나타나는 게 요것도 저는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로? 무알콜입니다. 네. 술을 안 마셔요. 그러니까 덜 마십니다. 확실히. 자기 최면을 걸려면 더 마셔야 되는 거. 확 빠지는데 자기 최면에.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고. 현실적이라는 게 남아있구나. 네, 우리는 맞습니다. 약간 먹고 비현실을 추구한 거고. 맞습니다. 여긴 현실적이니까. 네. 그 다음 내일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마시는데 뭐 그래봤자 제 주변에 뭐 그 G 세대가 얼마나 돼요. 그렇지만 마시긴 하는데 그러니까 임계점을 절대 넘지 않는. 그쵸. 예전처럼 막 그렇게. 그거는 부어라 마셔라. 코스트가 필요한데 그런데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하지 않아요. 굉장히 현실적이라서. 맞습니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제가 딸에게 제 계속 하는 말도 너무 미래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는 계속 하거든요. 며칠 전에도 너무 미래에 산다. 인생을 미래만 준비하다 끝난다. 대학교 2학년은 대학교 2학년 해야 할 일이 있다. 계속 조급하고 쫓겨요. 동감. 그런 친구들끼리만 모여 있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친구들끼리 이렇게 살 부대끼면서 이렇게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적으니까 당연히 술이라는 건 모여야 마시는데 맞습니다. 모여도 온라인으로 모이고 맞습니다. 모바일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술의 소비가 줄어드는 건 제가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은 개인적이지 않고 현실적이다.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게 아니고 맞아요. 자기들 딴에는 기성세대는 도대체 근데 너가 걱정할 게 뭐 있니 도대체. 아빠는 대학교 4학년 때, 나 때는 말이야. 대학교 4학년 때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면 당장 아무 살 길이 없었어. 응? 너는 무슨 걱정이 있니? 라고 말하지만 그 친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속 그 발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네. 그 불안이 어디서 왔는가는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너무 와닿았는데 정말 세월호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 질서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이 이루어져 버리잖아. 지금 제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기자 입장에서는 북한군이 러시아 이런 거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이런 일들은 1943년 뭐 이럴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럴 때 뭐 무솔리니 체제에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질서가 이제 바뀔 수 있겠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지만 젊은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고 코로나라는 학교 가지 마. 학교를 가지 마. 동네 가게가 모두 문을 닫는 그런 초유의 상황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매우 현실적으로 바뀌고 있단 말은. 그래서 또 굉장히 재밌는 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3만 달러를 돌파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1인당 GDP가.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G세대들의 특징은요. 또 다른 특징인데
위 세대들은 우리가 보통 한 국가에서 어떻게 살다 보면은 부대끼도 살다 보면은 그래도 세대가 다르더라도 그래도 좀 같은 민족이구나, 뭐 우리가 같이 뭐 정이 있구나, 막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들은요 위 세대와 가지고 있는 동질성보다 저기 미국에 있는 일본에 있는 지세대들과 난 더 똑같다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GDP가 3만 달러인 아이들은요 우리는 1만 달러, 2만 달러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다른 국가의 사람이에요. 저긴 약간 1만 달러, 8천 달러. 8천 달러, 지금 방콕이 8천 달러인데. 8천 달러의 사람인 거고 난 3만 달러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국가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3만 달러인 아이들은 일본의 G세대, 미국의 G세대랑 나는 이들과의 동질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K문화, K팝, K뷰티, 뭐 K패션이 전 세계에서 더 유행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기저에 동질성이 있는 거예요. G세대들끼리 간에. 껴맞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는 되게 아니, 공감을 그러니까 하는 게 저희 세대 때 처음으로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이제 배낭여행이라는 게 생겼는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물론 청년들 뭐 프랑스 사람 만나도 일본 사람 만나도 동질감을 느끼고 크게 뭐 다르다 생각, 언어의 차이는 네네. 있지만 다르다 생각은 안 했지만 우리 때는 이제 중고 집단에 공동체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다니던 과 또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다녔던 성당의 그 공동체 이름은 굉장히 강력한 중고 집단이거든요. 내 삶에. 근데 지금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게 없죠. 굉장히 네. 약해졌잖아요. 중거 집단이라는 게 별로 굉장히 약해져 약해졌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 사람들과 언어의 장벽도 훨씬 낮아졌고 충분히 더 저는 네. 제가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는 그것을 젊은 친구들은 공정함이라고 표현하던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때문에 됐다.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룬 것이다. 앞에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이 산업화를 만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고생해서 저 선생님이 저렇게 해줬기 때문에 누군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절반 이상이었다면 지금 세대는 누군가가 이뤄낸 성과는 모두 그것이 타고난 개인의 특질이 굉장히 작아. 그것이 개인의 노력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뒤처진 사람을 보상해주거나 도와주는 사회적인 이런 행동들은 그건 좀 불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노력하지 않았거든. 물론 운도 있겠지. 그렇지만 난 노력했단 말이야. 이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 자체가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주로 같은 세대, 비슷한 환경을 가진 친구들끼리 더 모여서 자라고 유치원 때부터 우리 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 우리 때는 뭐 의사 아들도 있었고 아주 형편이 어려운 정말 부모님 안 계셔서 우리 다 같이 점심시간 때 도시락은 2교시 끝나고 먹으니까 점심시간 때 다 나가서 이제 축구하고 5교시 때 이제 여자 수학생님 들어오시면 이제 냄새 때문에 죽어나시죠. 진짜 정말 죽을 뻔했어요. 전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저희 축구하고 농구하고 들어오니까 점심 때. 근데 이제 그게 몸을 부대끼면서 그게 몸만 부대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친구를 이해하거든요. 제가 저런 배경이 있다. 말은 저렇게 해도 사실은 따뜻한 친구다.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습득한 건데 지금 친구들은 그런 기회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경험이 부족하다의 일환으로 제가 또 주목하고 있는 게 종교와 관련된 것도 되게 재밌어요. 종교인 수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좀 세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뭐 그 어떤 지표마다 좀 다르긴 한데요. 근데 크게 흐름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기독교와 이제 천주교는 좀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불교는 좀 뜨고 있어요. 천주교 줄어들어요? 천주교는 원래 적었는데. 네, 원래 적었는데 그냥 거의 이사 뭐, 가보면 네. 정말 많이 줄었어요. 저희랑 저희 세대 전은 종교가 사회적으로 아까 중거 집단이라고 말씀하신 기여하는 바가 많았죠. 그러니까 국가가 다 못 해주는 걸 사실 종교가 대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방과후 수업도 종교가 했어요. 그잖아요. 가서 거기서 뭐 그래요? 드럼도 치고 그러네. 저도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형 교회에 대해서 욕하고 모 목사님 같은 어이없는 정치적 인물들이 나오니까 그렇지 지금도 개척교회 시골에 가면 사실 정부가 담당하지 못하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이죠. 복지요. 네. 할머니들 다 혼자 사시는데 모여서 교회에서 고구마 그쵸. 삶아 드시고 그 기본 복지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요.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교회가 종교가 담당하다가
이제는 다들 경제력도 있고 국가도 어느 정도 해주니까 그걸 다 밖에서 하잖아요. 학원에서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종교의 역할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불교는 늘어나고 두 개는 줄어든다고 하니까 다만 불교는 종교적인 것보다는 자기 수양적인 관점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딜룰루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같이 되게 명상을 되게 중요하게 되거든요. 수령, 수련 이래서 혼자 명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근데 뭐 불교 잘 모르지만 불교 아직 방콕에 3년 살았잖아요. 굉장한 불교 국가인데 근데 이제 개인의 수양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공동체도 굉장히 강해요. 아 그래요. 네. 기본적으로 헌신, 남을 위해서 헌신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 성경의 사랑과도 거의 뭐 모든 성공한 종교들이 다 네네. 공동선을 추구하지만 네, 공동체를 향한 그것도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그래서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것이 뭐 이 친구들한테 뭐 20대 분들이 실제로 수치를 보면 진짜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종교 수가 관련해서 제일 많이 줄어들고 있는 집단인데 근데 반대로 엄청 뜨고 있는 게 있어요. 진짜 재밌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뜨고 있어요. 사주, 타로. 야,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요즘 아까 그건 불안감. 네 맞아요. 불안. 근데 사실은 불안하면 종교에 의지를 해야 기하거든요. 되는데 이게 종교를 이제 못 믿고 종교가 어쩌면 약간 타락하거나 정치적으로 너무 극우화되거나 뭐 이런 부분을 자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종교를 도리어 안 믿고 그렇다 그래서 사주로 간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일부 거대 교회 그러니까요. 정치 지도자, 네.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지 사실은 정말 종교가 사회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도 굉장히 큰데. 그럼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이동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수치적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불안감과 관련해서 내가 의탁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것, 그 다음에 되게 혹은 종교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종교 수는 줄어드는데 종교 인수는 줄어드는데 반대로 뜨고 있는 게 사주 어플, 사주 관련된 플랫폼들이 정말 요즘 잘 되고 그것도 어떻게 있거든요. 보면 불안감도 있겠지만 네. 어떤 약간 예능 측면에서 재밌으니까 네, 그것도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용하는 이유를 따져보면 1등이 일단 재밌어서.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정말 많이 하는 것 그쵸, 많이 느끼시죠. 요즘 많이 하는 거. 뭐 나이 든 세대는 물론이고 젊은 사람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비과학적인데 좋아해. 사주는 일종의 통계에 비슷한 거잖아요. 이거 뭐 과학이라고 붙여본다면. 그래서 도리어 어플로 만들기는 쉬운.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네, 오히려 사실 데이터가. 과학적으로는 더 정확하지. 네, 네. 맞습니다. 입력만 제대로 한다면. 그래서 특히 한 카드사에서 이번에 낸 사주 플랫폼이 있는데요. 그 플랫폼이 특징이 뭐냐면 워낙 데이터가 방대하니까 네. 정확도가 높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여기서 어디 카드 사지? 신한카드. 신한카드요? 신한입니다. 그래서 신한카드 잘 저거 하고 뭐 여기다 뭐 광고 하나 붙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보면 포스텔러라는 어플도 요즘 인기가 많은데 뭐 누적 900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인기가 진짜 많아요. 여기 이용자 비율이 2030이 85%. 와우. 경제학자의 전망이 더 맞을지 사주 보는 사람의 전망이 더 맞을지는 사실 난 후자라고. 안 됩니다. 저희 지금 사주 이야기는 최대한 지금 빼야 합니다. 정말. 그 다 나중에 책에 나올 내용 미리 이렇게 다 막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그래야 책을 사보지. 어차피 책은 지하철에서 들고 다니려고 사는 거. 읽지는 않아요. 코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G세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공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이야기 네.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김추는 어떤 내용입니까? 저는 그 워낙 이슈가 많이 돼서 원전 얘기, 네. 원전 뭐 불공정 노예 계약 뭐 얘기 엄청 많았잖아요. 미국의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 근데 이걸 미국 회사로 봐야 되나 캐나다 회사로 봐야 되나라는 논란도 좀 있지만 어쨌든 뭐 팩트를 얘기하면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의 한국형 원자로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 사업자들이 해외에 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야 우리 기술 갖고 너네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돈 내 또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지어 뭐 이런 딴지를 일종의 거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체코 원전을 전 정권에서 수주하려고 했을 때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니까 그게 지난해 7월 네. 우선협상자가 되고 나서 프랑스하고 웨스팅하우스 둘 다 딴지를 걸기 시작했고 웨스팅하우스는 뭐 프랑스야 뭐 체코 유럽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계속 이렇게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면 지속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우리나라 원전 관계자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걔네들하고 이와 관련된 협상을 해서 뭔가를 도장을 꽝 찍고 1월 달에 그걸 딱 발표를 하죠. 그러면서 비밀 협상 계약이 있어서 계약 내용은 얘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이제 언론에서 야 근데 퍼주기 계약하고 온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에이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뭐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막 그 계약 내용들이 보도가 됐고 보니 뭐 원전 한 기를 수출한 서울경제 특종이었던 네. 것 같아요. 서울경제 특종이었습니다. 한 이틀에 걸쳐서 나왔죠. 그래서 첫날은 원전 수출할 때마다 기술 사용료 얼마, 우리 돈으로 2,400억, 한 기 수출할 때 2,400억. 그 정도는 당연해 보여요. 일반적인 거예요. 네, 네. 그 전에도 우리가 그 정도는 줬어요. 그리고 한 기당 물품 계약. 그러니까 뭐 원전과 관련된 핵심 시스템이라든지 뭐 막 이런 것들도 용역, 네. 물품. 이 웨스팅하우스한테 인력. 줘서 네. 우리가 다 조달한다. 그게 한 9천억 돼요. 그러니까 두 개 합이면 1조가 넘죠. 한 기 수출할 때마다 걔네한테 막 1.1조 내지는 1.2조는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현재 이 커다란 원전 말고 이걸 좀 작게 지어서 이른바 소형 모듈 원전이라 그래서 SMR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 이제 전 세계가 개발하려고 난리거든요. 빌 게이츠도 투자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해외 빅테크 업체들은 나중에 우리는 우리 원전 우리가 갖고 있을 거야. 우리 회사 옆에다가 SMR 지어놓고 요걸로 우리는 데이터 센터 만들어야 네, 되니까. 데이터 센터에 전력 조달할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신기술인데 그걸 이제 우리가 개발을 막 돈 들여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원래 원전의 축소형이기 때문에 핵심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조금은 써야 돼요. 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는 너네 그거 개발하면 그게 진짜 독자 기술인지 아닌지 우리한테 검증받아. 그리고 검증은 우리 아니면 미국 업체만 할 수 있어. 이런 계약을 맺은 거죠. 그것도 아까 말한 앞에 이 계약들이 전부 50년간. 이게 제대로 된 계약인가? 이 문제가 이제 터진 거고. 그래서 불공정 계약이다, 뭐 노예 계약, 50년이니까 노예 계약이다 이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 날 나온 보도 내용은 지역까지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지역까지 얘네가 다.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데들은 다 수출 못한다. 미국, 북미, 그러니까 미국하고 캐나다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유럽은 안 되는데 체코는 너네 하고 있으니까 체코는 허락해줄게. 영국도 안 되고. 네. 체코는 제외 나머지 유럽 다 안 돼. 그래서 사실은 폴란드에다가 우리가 막 그 원전 수출하려고 막 나가가지고 사무소 차리고 이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폴란드에서 철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돈 때려 부어가지고 SMR 새로 개발해봐야 쟤네들이 안 돼. 그럼 수출 못하는 거고. 애써 가서 원전 뭐 수주액 24조 원, 이번에 그 체코 원전 24조 원이거든요. 근데 얘네 계산대로 해보면 10%는 무조건 웨스팅하우스에 떼줘요. 그리고 우리가 체코 정부하고 60% 현지화 하겠다고 계약 맺었거든요. 그럼 체코에 있는 현지 업체들한테 한 60% 떼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30% 가지고 하는 건데 거기에 또 무슨 계약이 있냐면 원전을 돌릴 때 뭐 그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료 있잖아요. 이것도 웨스팅하우스한테 받는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그것도 떼줘. 그럼 우리가 도대체 먹을 수 있는 게 얼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한 거야? 라는 논란이 엄청 커졌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저는 약간 덮으려고 한 건지 어떻게든 우리 흔히 반가이를 해야 되니까 나온 얘기가 걱정하지 마. 미국은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진출할 수가 있거든. 뭔 방법인데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우리가 웨스팅하우스 쟤네들이 기술만 있지 원전 못 짓는 우리가 다 지어줘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부를 거야.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요 얘기가 핵심 의제로 떠오를 거고 요거 가지고 하면 우리 미국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 들어봐야 돼요. 그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 우리 살림을, 우리 자식들의 미래 먹거리를 다 줘버린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이 나오니까 무슨 소리야. 앞으로 그 집 가서 그 밑에서 열심히 돈 벌 수 있어. 그 집 밑에서 열심히 돈 벌었거든요, 지금까지.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 기술로 독립하려고, 우리 기술로 수출하려고 모진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과 한수원에 두 가지 세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기술로 독립하자라는 세력이 있고, 저쪽과 연결돼서 뭐랄까, 저기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가서 우리 건설은 잘하잖아.
같이 가면 되지. 미국은 또 원전을 앞으로 한 10개는 지어야 하는데 데이터 센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거기 빌붙으면 우리 콩고물이 우리한테 많이 와. 이런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갈비집을 했다고 생각하죠. 저쪽에서 계속 고기를 대주는 걸로. 왜냐면 우리가 이 갈비 기술을 거기서 배웠거든. 우리 갈비집 하다가 우리가 진짜 맛있는, 진짜 이 갈비보다 더 맛있는, 근데 가격은 절반인 벌집 삼겹살 개발했어요. 두바이에도 팔고 체코에도 팔고 이제 폴란드에도 팔려는데 계약을 알았어. 너의 기술이니까 뭐라고 해? 근데 매일 1톤씩 갈비는 가져가야 돼. 그럼 우리는 갈비를 팔아야 되는 거야. 계속. 이 계약을 하고. 그러네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가 볼 땐 9월에 문제가 생겼어요. 7월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도장을 안 찍었잖아요. 한수원이나 한전에서 용산에 보고를 했겠죠. 용산은 그때 지지율이 바닥이었고 출구가 없어. 한동훈하고 싸우니라고.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면 이 정권이 무너진다고. 근데 대통령은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고 24조 원이 걸린 거예요. 이 계약 때까지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면 되는데 갑자기 9월 대통령이 날아가요. 이 상황이 생기면 발목이 잡혀버리는 거야. 네. 그럼 그 나라 바본가? 웨스팅하우스 바본가? 야, 저기 이제 대통령이 날아가서 제가 했습니다! 해버렸거든. 그러니까 이 계약은 이제 계약을 못 따버리면 한전, 한솔 다 죽는 거야, 산업부 이런 데는.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부터 줄줄이 그 밑에 수장들은 아마 잠들어서도 90%는 이거 따야 한다. 이거 못 따면 죽는다. 나라도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 잘못된 거야. 여기서. 그리고 나서 이제 웨스팅하우스 협상이 들어가요. 그럼 이게 정당한 협상이 되겠어? 그러네요. 여기서 밝혀내야 할 건 누가 가자고 했느냐 이런 거 따져봐야지. 정말 우린 모르지. 모르죠. 근데 아마도 어떤 사람이 나서서 야, 내가 가야 할 것 같아 이러지 않았을까 짐작만 할 뿐이 그냥 정치적인 문제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쉽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는 계속해서 웨스팅하우스는 이걸 가지고 딴지를 걸 건데 장기적인 계약을 통해서 어쨌든 간 종결을 시켜버렸으니까 그 리스크를 없앤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수주 계속 받아서 우리 콩고물 먹으면 되는데 괜히 싸우다가 아예 사업 전체를 수주 못하는 것보다 나은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그런 정치적인 것 때문에 무리해서 안 해도 될 계약을 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해서 소송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간 해왔었거든요. 우리가 해외 원전 수출할 때,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도 수출할 때도 그렇고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딴지를 걸었고 그럴 때마다 협상을 통해서 우리하고 어느 정도는 유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상력을 발휘해서 그때마다 건건히 해왔던 거를 굳이 이걸 왜 앞에 일어나지도 않은 일까지 해서 다 해버렸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딸 과실이 100이었다면 100에서 거의 한 6, 70을 포기하고 30만 먹겠다고 한 거니까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해서 뭔가를 해결하겠다? 얘네들이 우리 없으면 원전을 못 지으니까 결국에는 우리하고 조인트 벤처를 할 수밖에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러면 협상할 때 훨씬 우리가 유리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는 기술력 있지만 어차피 원전도 못 짓는데 우리랑 같이 해야 되는데 야,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계약하니라고 버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 다 해놓고 와놓고 이제 와서 야 우리 이제 조인트 벤처 할 수 있거든 걱정하지 마 가가지고 우리 야 미국에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원전 협조를 요청하고 있어. 그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서 미국의 원전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한국에서 미국 그게 나는 이게 문장이 이상한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건가? 한국이 미국의 원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대요. 지어달라고. 네. 우리가 왜 미국의 원전을 지어달라고 부탁해? 우리나라도 아닌데. 그게 아니라 보통은 미국이 한국에 우리가 원전 사업을 하는데 뭐 협조를 요청했다? 또는 그쵸. 뭐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트럼프도 아는 거지. 저것들이 지금 원전이 엄청 급해.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한테 미국 내 원전 지어달라고 요청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사실은 이 의제가 너무 강하게 올라가는 게 나는 좋은 건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협상을 되돌리는 건 불가능하니까 그쵸. 협상 얘기는 안 해야 되고
이미 웨스팅하우스는 개별 기업하고의 협상인데 국가 정상 간 의제에서 그걸 다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가 그러면 어차피 우리한테 요청할 건데 원전을 우리가 10기 지을 건데 한국 업체들 들어와서 이거 좀 지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할까요? 안 할 것 같거든요. 하더라도 야 너네 입장 안 좋으니까 그럼 이거 합작하더라도 합작 비율이나 뭐 이런 것도 막 후려치고 안 그러면 너네 투자 이만큼 더해라고 하거나 돈 요구할 것 같은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마치 이 불공정 계약을 해소하는 게 합작으로 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낼 것처럼 국내 언론이 막 지금 막 이번 테이블에 원전이 올라갔습니다 막 이 얘기하는 게 저는 도리어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것 같다. 아예 얘기하지 말고 와라. 어차피 필요하다면 부를 거 아닙니까? 할 말은 많지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야기라. 네. 근데 이제 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잠깐 아랍에미레이트 우리가 1호 수출이 이게 이명박 때인가 했잖아요. 그거 수출하고 나서도 그것도 한 20조 원대. 문재인 정부 때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임종석 실장 막 날아가고 네, 그래서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우리가 원전 수출을 했는데 잔금 다 못 받고 있죠. 그게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적자로 돌아섰는데 워낙 규모도 크고 시간이 길어지면 짓다가 시간 길어지면 공사는 무조건 그 공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체코 24조 원 받아서 이렇게 다 떼주고 이것저것 다 떼주고 그러면 수익 남길 수 있느냐 여기도 물음표 찍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이틀 폭락했다가 합작법인 한다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대를. 합작법인에도 미국 시장이 워낙 커서 거기서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 열매가 더 크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사실 확인을 좀 해봐야겠어요. 너무 특히 우리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서 EU와 영국, 일본, 북미는 수출 않겠다. 이런 계약을 과연 손이 떨려서 도장을 찍을 수 있었을까? 못 본 거 아닐까? 50년간. 50년간. 그 도장 찍은 사람 죽고 난 다음까지. 너무 무서워. 이런 도장을 과연 우리 민족의 미래 먹거리라면 뭐 납득은 잘 안 됩니다. 네. 사정이 있었겠죠.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더 심각한 내용이에요. 노란봉투법. 왜 노란봉투법인 건 아시죠? 네, 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네. 쌍용차 예전에. 쌍용차 2009년에 파업할 때 그때 77일 동안 파업했고 이제 경찰이 진압했고 이제 많이 구속됐고 그 노조 집행부 몇 명에게 47억 원의 손배소를 걸었어요. 그래서 시민 중에 한 명이 이렇게 47,000원 좀 거기 보태시라고 노란 봉투에 넣어서 그 전달하면서 이제 노란 봉투법이 그때부터 시도가 됐다가 이제 비로소 17년 만에 통과가 됐어요. 그 뒤에 쌍용차 쏘라고 이효리 씨가 기부하고 이런 것도 기억이 나요. 다 이제 해고되고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일부는 오래오래 걸려서 복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자살도 많이 해요. 자살하신 분들 중에 남편 죽고 아내까지 또 따라 죽은 그런 노조원도 있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래서 이제 바꾼 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궁금한 거 있어요? 논란이 많죠. 그러니까 처음에 도입됐던 노란봉투법은 아까 말씀하신 그 엄청난 많은 금액의 손해배상을 특정 노동자들한테 과도하게 주는 거 이것 자체를 막자라고 추진됐던 게 지금 이제 하청 문제까지 다 개입되면서 조금 범위가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통과 이후에 경제계에서의 우려, 그다음에 뭐 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에서 중앙지나 이런 데에서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면 외국 기업들 다 나간다. 특히 최근에 이제 GM이 철수까지 언급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GM 노조가 파업이나 할 수 있겠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GM이 지난번에도 자동차 관세와 예. 결정이 돼 기업들이 있고 쉽사리 이런 네. 거 가지고 못 나간다는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업은 살아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나가지 않아요. 파업 100번 해도 돈이 되면 남아있고요. 파업 100번 안 해도 돈 안 되면 떠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뭐 어디 어떤 친구 유튜브 하는 거 이렇게 쇼츠로 돌아다니는 거 이렇게 이제 막 기물 파손하고 이래도 뭐
그렇게 될 리가 있겠습니까? 형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동안에 우리는 부진정 연대 책임이라는 우리 법에 이제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부진정 연대 책임. 부진정. 부진정 연대 책임. 내가 길 가다가 종종 17대 1로 싸우잖아요. 네. 예? 이제 17대 1로. 그런 일도 있구나. 주로 맞죠. 많이 맞아요. 근데 이제 형사고소 할 거 아니에요. 민사도 할 거 아니에요. 민사를 하는데 누가 날 때렸는지 어떻게 알아? 기억도 안 나죠. 맞니라고. 이럴 때는 피해자가 특정인을 그냥 선배할 수 있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연대해서 갚아야 돼. 나는 누구를 특정만 하면 돼. 너가 나 병원비 다 내면. 그게. 네. 그게 부진정 연대 책임인데, 우리 법이 이런 체제로 돼 있다 보니까 파업을 해서 회사가 500억 손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나 찍어가지고 미운 사람 너가 40억 갚아 이렇게 돼요. 월급 압류하고 전세보증금 압류하고 회사 눈밖에 안 사람 찍어버려요. 예. 모든 기업이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 이런 짓을 하는 기업은 제 기억이 몇 명 안 돼요. 예. 그럼 이제 그 사람 집은 이제 풍비박산되고, 그게 무서워서 다른 노조도 이제 파업을 못하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돼. 우리는 단결권, 교섭권, 행동, 다 보장이, 노동 3권이 보장이 돼 있잖아요. 단체 행동권인가? 단체 행동권. 단체 행동권인가? 예. 우리는 헌법이 유럽에도 이게 다 보장 안 된 나라들도 많아요. 그게 안 지켜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악용. 이번엔 그럼 마음대로 회사에 손실을 끼쳐도 되느냐? 손배에서 못하느냐? 절대 그게 아니고, 회사가 불법적인 일로 파업을 방해했을 때, 그러니까 정당방위 차원에서 이 회사에 손실 끼친 그런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파업 근로자가 배상하지 않도록. 앞서 말한 것처럼 배상을 하되 그 사람이 노조의 지위,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데 어떤 결정을 했는지, 그 정도에 따라 배상하도록. 이렇게 법을 좀 구체화, 촘촘하게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서 노조가 화가 났다고 설비 막 때려 부시고 형사처벌 법적으로는 받아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래서 그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의 확대예요. 사용자 범위. 네, 저는 그게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쿠팡에 택배하시는 플랫폼 기사님은 대리점 소속이죠. 대리점에 보통 한 15% 떼주나? 내가 받은 거에. 대리점은 이제 본사하고. 근데 고용주가 대리점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고용주라 하면 임금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근로시간에 근로조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히 대리점주는 동네 아저씨잖아요, 솔직히. 쿠팡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 그동안 우리 판례에서 계속해서 직접적인 지배관계 있잖아. 너하고 교섭해. 너가 당사자잖아. 그래서 대법원이나 이런 데서 계속 판결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문제는. 그럼 이제 하청, 하도급, 파견만 해도 분명히 파견직 근로자들이 내 회사, 내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파견직이 본사하고 교섭하는 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예를 들어 현대차다. 그럼 이제 벤더가 7차 벤더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현대차는 한 4차 벤더 넘어가 몰라요. 모르죠. 이런 부품을 하나 갖고 와서 조립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1차 벤더에서 납품을 한 거죠. 1차 벤더는 요 안에 있는 AP랑 뭐랑 섞어가지고 무슨 메모리 해가지고 카메라 해가지고 3차 벤더에서 가져오고, 3차 벤더도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느 노조가 딱 와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많지 않다고 보지만, 이제 재계가 우려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랑 교섭합시다. 우리가 이거 당신네 회사에 100% 납품해요, 이거. 우리가 이리 납품한 게 이리 가서 이거 당신네 회사에 가요. 이러면 지금 우리 공정거래법엔 심지어 벤더들의 2차, 3차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간섭도 못하게 돼 있어. 전화해서 어차피 우리가 납품하는 건데 우리 그 갑 중에 갑이잖아요, 현대차가. 그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공정법이 이렇게 꼼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화도 못하게 해놓고 교섭은 그 사람들하고 해요. 3차, 4차 벤더하고.
좀 애매하긴 해요. 이게 아직 이제 시행되고 이제 어제 통과되고 시행되려면 6개월 남아서 노동부 장관은 그러니까 직접적인 지배력을 받느냐 이걸로 결정하게끔 법안이 되어 있는데 지배력이라는 게 이게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하거나 시행령으로 잘 고치거나 보안입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규제예요. 이건 다 경제 안 좋은 거예요. 이런 규제가 왜 생겨났느냐? 왜 생겨났느냐?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이나 유럽 선진국들은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의 하한을 두거나 개인에게는 손배소를 못하게 해놨어요.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조에 해라. 노조에. 노조에 하면 노조는 싸울 수가 있거든. 힘이 있으니까. 근데 개인한테 해버리면 개인은 그냥 나가서 죽으란 말이거든. 한 1년에 5천만 원 버는 노동자한테 한 7억 때려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법 쪽에서 부추기고 이런 법을 알려주고 그 사람 때려버려. 그럼 쟤들 무서워서 파업 못한다? 이 기본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노동 3권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을 어기는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반헌법단체.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네요. 기업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일부 기업이 이런 걸 하니까 결국은 이런 규제가 나와서 그동안 멀쩡하게 파업에도 화해하고 했던 19 기업들까지 이런 규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다 작용 반작용이에요. 세상이라는 게. 지나치게 노동자를 조여매니까 일부 기업들이.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기업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고용이 경직되다 보니까 그렇긴 하지만 정규직 자꾸 안 뽑고 그쵸. 비용이 들으니까 일 잘하는 젊은이들은 많거든. 뽑아놓고 제가 몸담은 회사에서도 그게 해마다 문제가 됐었는데 정규직으로 공짜로 뽑아놨는데 아르바이트로 쓴 친구가 일 더 잘하거든. 편집 같은 거 보면. 그 친구 이제 고용을 해. 어디로? 파견회사로. 그래서 여기 편집하는 친구는 한 8천만 원 받고 정규직으로 저쪽에서 온 친구는 3천만 원 받고. 근데 저 친구가 더 잘해. 어떤 경우는. 그럼 계속 법원은 소송하면 어떻게 되냐? 미안하지만 정규직이야. 처우 개선해주고 네. 그동안에 밀린 월급 다 줘. 판판이 져. 회사가.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계속 파견직을 만들고 법원은 문제 생기면 무슨 소리야. 그 친구가 너한테 들어와서 일하고 거의 비슷한 일 했는데 너하고 교섭해야지. 교섭 당사자는 너 땅 법원이 다 이렇게 2021년에 현대제철소가 파업을 해요. 저 비정규직이 파견직 못 견디겠다. 당진제철소가 30며칠인가 50일 문을 멈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죠? 비정규직이 파업을 하는데 제철소가 말이 안 되잖아. 비정규직은 아주 핵심적인 업무를 안 해야지. 비정규직은 밖에서 이렇게 막 뭐 문 부서지면 고치고 뭐 되면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회장님 오시면은 이 운전하고 그 사람들 파업해봤자 회사의 큰 메인스트림은 멈춰서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비정규직이 중요한 일을 하니까 회사가 멈춰 서 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손배소 200 몇십억인가 때렸거든, 현대제철이.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것을 안고 있으니까 거기에 그 앞에는 또 그 전단에는 우리 고용에 또 경직돼 있다는 이런 구조를 안고 있으니까 기업은 자꾸 편법을 쓰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편법이라는 걸 헌법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은 자꾸 야, 그 불법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이 생기는 거죠. 그 편법을 못 빠져나가게 상법에서 마치 그 상법의 문항을 고쳐서 주주에게도 충실하도록 이렇게 촌스럽게 이런 문장을 넣어야지만 되는 나라처럼 이런 거 파업할 수 있게 해줘. 이런 건 손배소 못하게 해. 이런 촌스러운 문항들이 생겨나서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 그건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명확하게 되는 거 이게 사실은 경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성이 있으면 그 안에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 문장 하나 들어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이 있는 거고 앞으로 이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나 파급력을 최대로 계산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뭐 몇 차, 7차 벤더가 갑자기 와서 이런다 또는 뭐 회사의 경영 상황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 해외 진출 가지고 저기 하나가 파업하기 시작해가지고 회사 경영까지 다 가로막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까지 다 보고 있는 거라 사실은 뭐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 할 수도 없고 경영계의 걱정이 전부 잘못됐다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저도 작용과 반작용이란 말에 저도 동의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워낙 매번 법원에서 판결도 그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이 하도급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이참에 어차피 고치는 거 여기다 다 넣어서 고치자라고 해서 이제 법안이 통과돼 버렸으니까 시행되면서 부작용을 고쳐가는 게 맞냐라는 주장도 있지만 결국엔 통과가 됐으니까 시행하면서 조금씩 나오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정부 입장인데 네,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시행되기 전에 또 꼼꼼하게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워낙 이 법이 이제 10몇 년 동안 이게 될 듯 될 듯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정권이 힘이 있을 때 밀어붙이자 이렇게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이나 보안 입법을 통해서 다듬어야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김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이 나라가 아무리 노동권이 약해서 그래도 선진국이고 선진국보다 훨씬 학력 수준이 높은 나라인데 2,500만 명이 근로자인 나라에서 어떤 합법적인 파업을 법으로 엮어서 불법적인 파업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당연히 불법적인 파업까지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거든. 대의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이 2,500만 명의 표가 절대 작지 않거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론 해보면 이런 법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요. 근데 그 위에 보면 왜 그러나 하면 노조에 대한 시선이 저희 젊었을 때하고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 때는 완전 다르죠. 민노총이다 그러면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어떤 연대의 어떤 기둥 같은 거였어요. 지금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굉장히 줄었어요. 네. 없죠. 그 이유가 그때는 노조를 지켜줘야 돼. 그래야 우리 아빠도 안전하고 우리 딸도 안전해.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20년, 30년 동안 지켜보니까 지켜주는데 지켜주는 사람들은 주로 공기업 노조, 은행 1억 넘게 버는 은행 노조, 대형 병원 노조, 대기업 노조. 노조 조직률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14%밖에 안 돼요. 100개 기업이 있으면 90개 가까운 기업들은 정작 보호받아야 할 기업들은 아무 법적 보호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족이나 스스로 느끼면서 근데 쟤들은 노동법이 지켜주는데 쟤들 왜 지켜주지? 날 좀 지켜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저도 뭐 20년, 30년 가까이 민주노총 소속의 언론노조에 뭐 제가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있었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어 현대차 노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안 좋지만 이게 매우 예민한 문제지만 이 말하고 또 후회할지 모르겠는데 현대차 노조가 1억을 받든 2억을 받든 그걸 비난한다는 건 정말 반시장적인 공산주의자 같은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그 사람들이 교섭력이 높아서 고임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로 보면 그것 때문에 좀 절대 현대차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용이 줄잖아요. 국내 고용이 줄잖아요. 10명 고용할 걸 현대차는 아예 공장을 그 다음부터 안 지어버리니까 국내에. 어찌됐건 고용이 줄잖아요. 그다음 그 돈을 우리 대기업들이 어떻게 만회해요? 하도급 짠다고요. 마른 수건 짜듯이 짜요. 하도급을. 그러니까 그때 메시지라도 우리가 10개를 우리는 강력한 현대차 노조고 10개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약한 사람들과 나누겠다는 메시지라도 전달했다면 이렇게 우리나라 노조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인심을 잃지 않죠. 인심을 잃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힘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연대하겠다. 현대차 노조가 이렇게 했다면 그럼 노조는 여전히 우리 사회의 안전망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근데 노조는 원래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정교조도 오랫동안 그 갈등이 있었죠. 정교조는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교원을 위해 존재하느냐, 학생을 위해 존재하느냐.
아니 교원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을 위해 존재하지 않으면 교원 노조의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한 이 담벼락, 이 임계선을 현대차 노조도 잘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물론 현대차 노조를 막 공격하는 언론은 기본적인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고, 그런 친구들은 베트남 같은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사회주의 계열에서 살아야 되는 거고. 그래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 노란봉투법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더 약간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평소에 노동권에 대해서 관심 없으시잖아요. 조금 어렵죠. 룰루 뭐 이런 거. 네, 룰루. 델룰루? 델룰루? 네. 델룰루? 델룰루. 네. 네. 오늘은 오늘 델룰루로 이야기- 마감하십시오. 델룰루로만 가는 건가요? 근데 사실 노조와 관련해서 조금 약간 지세대 연결을 해보면요. 사실 얼마 전에 그런 조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노조와 관련해서 이 친구들은 되게 공정성에 매우 민감한 친구들이다라는 거를 저도 그 데이터를 보면서 되게 많이 실감을 했던 게 있는데,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 노조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까 말한 그 정말 대기업의 큰 노조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네가 그렇게 받아가는 것, 나는 그럼 어떻게? 라는 이 반대급부적으로 나의 피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인식하는 그런 설문조사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저도 좀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보호받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사용자가 노동자보다 권한이 훨씬 크죠. 그래서 계속 규제를 해왔잖아요. 네.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많은 법제들이 100년 동안 만들어져 왔어요. 그걸 고치는 게 자본주의를 더 이롭게 한다는 건 그건 우리 믿어야죠. 와, 멋있습니다. 시스템이 좋아야 진짜 자본주의도 성장한다라는 말씀이신 것 그럼, 같아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는 네. 걸로 하겠습니다.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